보유세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 가격을 시세 반영한다라는 얘기, 보유세 50% 늘어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서초 아크리버파크가 내년 보유세가 420만 원 상승할 거다. 뭐 대치, 잠실헬스, 뭐 공시 가격이 30% 가까이 오르면 보유세 상한이 50%를 늘어난다.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뭐 이런 식의 뜨거운 기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그래요. 그 반포제이 같은 경우 8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보유세 예상액이 985만 원 정도. 반포 아크릴 리버파크 84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공시가격 추정을 22억 4천만 원에 했을 때 1331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예상해야 된다. 뭐 그 외에 다른 아파트들도 전부 다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아파트 브랜드나 이름값만큼, 가격만큼 보유세도 엄청나게 늘어난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보유세 부분이 2020년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피해자시죠? 보유세 상승에 의한 피해자. 네. 얼마 전에 심각한 방송 찍으셨던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시장만 들어갔다가 미처 다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좀 요새 지금 여기 방배동 조금 주춤하지 않아요? 매수세? 주춤해요. 매도자들 매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매수자는 좀 주춤할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 고지서 받고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놀랬고. 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지난 텀에서도 이 맞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있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이 기사 외에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 가격에 공시가격을 얼마를 시가의 몇 퍼센트 반영할 거냐의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제 내년도에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 할 거냐, 이거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의 사실 주된 하두는 뭐냐면 단독주택들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은 그 얘기 한 끝에 뭐가 있냐면 지금 한 70% 정도 된대요. 68점 몇 프로?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 과표는 한 6억 8천? 7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공시 가격을 8억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억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벌써 10% 이상이 내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 또 뭐가 올라가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니까 8억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80%였어요. 88, 64. 그러니까 7억에 7, 8, 56. 5억 6천 정도가 과표가 잡히던 게 이게 올해 5% 올랐거든요. 내년에 또 5%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7억이 또 8억으로 오르잖아. 그러니까 꼬배꼽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보유세, 이 종부세 내는 퍼센트 비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매년 만약에 올해 100만 원 냈으면 내년에는 재산세 보유세 합쳐가지고 전년도에 한 150%까지만 증액될 수 있게끔 하는 원래 그 규제가 허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급격한 보유세는 부담되니까 제한장치를 걸어준 건데 그게 200%, 300%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계속 얘기할 때 올해 300, 내년에 900 미치는 거야. 맞아요. 제가 그거 하면서 공포감 느끼고 있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막 현실화되고 황당한 거예요. 이제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왜요? 의료보험. 그렇죠. 예, 의료보험 이게 갖고 있는 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빠져나오거나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 이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뻥뻥뻥 터지니까 환장하는 상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도 되게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고가주택의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종부세 관련돼서는 9억이 넘어야 납부를 하는 거니까. 1주택자 경우. 그렇죠. 원래는 1주택자의 그러니까 경우에.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건데 만약에 당신 세대가 그러니까 1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 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9억까지는 봐줄게. 이런 개념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 넘어가야 종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쭉 내용에 따르면 보유세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한도를 찍은 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 안정성을 위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50% 네네, 제한이 150%를 있는 초과할 수 거예요. 없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주택자한테는 공시가격이 150% 상한율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300까지. 네네. 지금 200, 300 그게 정확하게는 저도 봐야지만 왜냐하면 네. 원래 보유세는 고지서 날라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열리는 건데 사실은 전 열렸지. 그래서 이번에 엄청 두들겨 맞았지. 늘었지. 그래서 이거 맞아보신 분들이 당장 예. 결국은 이 피해가 고가주택하고 다주택자 원래 근데 한테 고가주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다주택자를 타겟팅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집 더 그렇죠. 사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효과를 강남의 고가주택 인기적인 고가주택 들고 있는 분들이 더 사러 나오기는 굉장히 쫄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관련해서 얘기 많이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될까 봐요. 또는 뭐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 보유세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부동산 아직 좀 덜 오른데 사가지고 단기 차익을 내서 그 돈으로 보유세를 내면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게 규제 역설이다라면서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렇구나.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이 아시는 분이 이제 이거 얘기가 나오시고 나서 딱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소득 활동을 뭐 딱히 하실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드디어 매각 1주택자세요, 2주택자세요? 1주택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유세 보면서 맞아요.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1주택자들의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1주택자들은 파시는 분들도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 현금 흐름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물건들이 오히려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귀농, 귀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계약하고 나서.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그분의 입장을 볼 때는 이 보유세까지 이렇게 내시고 지탱할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출도 막혀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소득 수준이 좋아져야 납부를 하면서 버틸 텐데 소득 수준이 개선될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하실 수 있는 선택은 결국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요. 자, 일단 뭐 빠르게 선택한 게 빠르게 결정하시고 실제 실행으로 옮기신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뭐 정부가 승자고 모두가 패배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국가표에서 나온 얘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참 머리들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무주택자는 이번에 집값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고 1주택자는 집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종부세 문제 때문에 집 하나가 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뭐 또 세금으로 뭐 문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아무튼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딱 그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맨날 하던 소리가 그건데 저는 현금 뭐 더 투자 현금이 최고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런 시기로 가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규제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왜?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 돈을 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메마를 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존버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잘들 생각해 보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곧 뭐 펼쳐지게 될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현장에 이제 미쳐지게 되는 이런 영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입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저 그래서 이번에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 근데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안 판다 그랬잖아.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 팔 수가 없거든. 못 팔죠. 근데 1주택자는 팔 수 있지. 팔 수가 있거든요. 그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장기 보유 공제도 있고 그다음에 9억까지 비과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례 조항에 따라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실제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옛날 차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율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가 15년이면 이제 내년부터 15년이 80%까지인가? 원래 10년에 85%까지 85%. 네. 원래 10년에 80%인가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하면 실제 이제 20%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좀 부담이 덜한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